안녕하십니까 작가님. 강 작가.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이제 24년이 가고 25년 1월 1일이거든요. 그래. 작가님은 좀 새해가 되면 무얼 하시는지. 새해가 되면 네. 새해 첫날에 네. 뭐 딱히 뭘 하진 않아. 새해라 해가지고 나는 뭐 글쎄 사람들과 다르게 그냥 일상적으로 보내는 것 같아. 또 오히려 사람들은 새해에 뭘 많이 하잖아. 그렇죠. 오히려 새해에 사람들이 하는 걸 잘 안 하는 게 있어. 쉽게 말해서 두 가지 정도를 안 하는데, 첫 번째가 새해 계획을 세우지 않아. 보통 사람들이 새해 계획 세우고 올해 목표를 정하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나는 내 스타일이 항상 늘 어떤 목표나 내가 원하는 미래를 인식하고 상상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난 늘 미래를 인식하기 때문에 뭐 오늘이 새해 첫날이라 해가지고 뭐 특별한 계획을 세우거나 목표를 세우지는 않아. 그러면은 연말에는 좀 뭘 하면서 지내시나요? 연말에? 네. 연말에는 올해 했던 거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지. 올해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것들을 내가 많이 해왔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나를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 그때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해냈구나. 이러이러한 것들을 나도 모르게 세상이 나에게 주었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한 해를 정리를 하면서 내가 올 한 해에 이 세상에 어떤 선물을 주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선물을 준 만큼 많은 것들을 받았거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연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새해에는 새해라고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목표를 세우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내가 올해는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즐겁게 상상하는 편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도 아까 말했듯이 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보다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 많이 받아라라는 그런 문자, 카톡 이런 걸 잘 안 보내. 우리 새해 되면 매일 그런 카톡 많이 받잖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사실 누군가에게 받으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당신은 그것이 없습니다라는 결핍의 무의식을 각인시켜주는 거야. 없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 근데 오히려 받는 것보다 당신의 복을 많이 베풀고 나눠주세요라는 말은 내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고 베풀 수가 있잖아. 그래서 오히려 복을 많이 받으세요보다 복을 많이 지으시고 그리고 그만큼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뭐 카톡을 보낼 때가 있거든. 그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 연말에는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하셨는데 24년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작년에 글쎄 어떻게 보면 작년 초에 내가 책을 출간을 하면서 여러 유튜브 채널이 나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유튜브를 해보지 않겠냐라는 많은 이야기를 해줘서 유튜브를 강 작가랑 시작을 했잖아. 그 유튜브 한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책을 안 쓰고 이제 이런 유튜브에 안 나왔다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나는 뭐 예전과 똑같이 늘 책 보고 운동하고 명상하면서 나만의 사유를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겠지만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세상이 나에게 네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지혜나 이런 깨달음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나를 끄집어낸 거잖아. 그렇게 함으로써 뭐 내 주변 사람이나 강 작가나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리고 그들이 좀 더 이롭게 되고 그들이 좀 더 행복하게 되면 내 주변이 행복으로 물들면 나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된 거야. 그런 어떤 세상의 깨달음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얻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작년에 가장 잘한 거 유튜브 한 거. 그러면은 사실 계획, 다짐 이런 걸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추진하고 계신 것들도 있잖아요. 조금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올해도 책 한 거 쓸까 생각 중이야. 생각 중이고 생각보다 사실 집필을 먼저 시작을 했지. 그래서 이미 제목도 정했고 목차도 다 정해놨고 글도 쓰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내 스타일이 좀 이래. 나는 어떤 다짐하거나 결심하거나 그런 걸 좀 잘 안 해. 다짐하고
결심하기 전에 그냥 뭘 해버려. 아. 그냥 해.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한다는 것은 하수들이 하는 거야. 진정한 고수는 다짐과 결심 전에 먼저 해버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알람이 딱 울잖아. 네. 그러면 하수들은 알람은 다 끄고 아 일어나야지 다짐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다짐과 결심이라는 것은 생각이거든. 근데 생각은 내가 부, 무, 반이라 했잖아. 부정적인 것, 의미 없는 망상 이 둘의 반복인데 내가 생각하고 결심한 순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내 마음속에 10가지가 스르륵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일어나야지라는 결심과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유랑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시간 보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대신에 나는 그 결심하기 전에 일어나 버려. 그러면 일어나죠. 근데 일어나야지 하면 못 일어나겠대. 오히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 결심하거나 다짐하기 전에 그냥 해버리는 편이기 때문에 올해 내가 뭐 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시작을 해버려. 그리고 그 시작을 하면 나도 모르게 계획과 어떤 그런 어떤 타임 플랜 같은 것들이 세워지는 거지. 그래서 나는 어떤 계획을 하고 행동하기보다 먼저 행동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계획을 짜는 편이긴 해. 먼저 시작을 하는 편이다. 그렇지. 맞아. 어떻게 보면 계획을 세우다 보면 어느새 그 계획 때문에 그 계획의 벽이 너무 높다 보면 시도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뭘 하다 보면 내가 성장하게 되거든. 그러면 그 성장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벽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 내 꿈이 있어, 그 꿈의 높이가 있잖아. 그 높이의 이 무게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시도를 하다 보면 그 시도 속에서 내가 성장을 하거든. 그러면 나의 높이와 이 목표의 높이의 갭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먼저 그냥 하는 게 좋아.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께 새해는 이것 하나 꼭 놓치지 말고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새해 우리가 새해란 말 되게 설레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새라는 글자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이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늘 모든 것들을 처음처럼 대라는 말이야. 내가 처음처럼이란 말 되게 좋아하거든. 그게 소주 브랜드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말 자체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일상을 대할 때 처음처럼 대하는 자세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여행 갈 때 느끼는 감정이 일상을 낯설게 하라는 느낌이거든. 그렇게 세상을 산다는 거, 그게 우리가 삶을 지구 여행자로 사는 느낌이란 말이야. 일상을 낯설게 하는 모습, 매일매일 오늘을 처음처럼 느끼는 것, 그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우리는 늘 세상살이를 살면서 우리는 세상을, 사물을, 대상을,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질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분별하고 해석하고 판단할 뿐이야.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지를 않아.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보고 이거는 마우스다 판단하고 시선을 거두어 버리지, 우리의 시선을 마우스에 머무른 채 오랫동안 이 자체를 지켜보지 못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마우스를 자세히 지켜보는 순간 마우스의 낯섦을 느낄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늘 분별하고 생각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생각이 일으키는 분별, 판단,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늘 결핍을 경험하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주는 이 오감의 만찬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올해는 조금 더 그렇게 살려고, 올해는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더 새롭게 느껴볼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처음처럼 느껴볼까, 내 시선을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에게 머무르게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살 것 같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내 주변에 머무르게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
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감사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 그게 나의 존재에 대한 감각, 자존감이 높아지는 과정이야. 그래서 그렇죠. 세상 모든 것들을 처음 보듯이 낯설게 보면서 시선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는 거. 그렇게 살면 매일매일을, 그리고 매년을 새해처럼, 새일처럼, 처음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득과 실이 비슷할 때 고민을 하는 거지. 득과 실이 다를 때는 이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과보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책임을 지기 싫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선택을 하고 즐겁게 지내세요. 선택은 하는 거지 좋은 것만 취하는 게 아닙니다. 좋고 나쁜 선택은 없습니다. 이런 선택, 저런 선택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내가 한 10년 전쯤에 강남에서 개원을 했을 때, 그때 내가 되게 10억의 어떤 빚을 지고 되게 힘들었을 때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 되게 힘을 많이 얻었거든. 최근 들어서 이 책이 재출간이 되었어.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작가.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처음으로 이제 책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의도의 힘이라는 책을 선정을 하셨잖아요. 맞아.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책을 고르셨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의도의 힘이라는 책이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야. 웨인 다이어라는 작가의 책이거든. 네. 누가 나에게 책을 소개해 달라 그러면 나는 책을 소개해 주지 않고 작가를 소개해 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으면 그 작가의 책을 거의 다 읽거든. 네. 그러다 보면 그 작가가 성장하면서 그 작가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의도가 조금씩 바뀌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그런 과정에서 읽게 된 책 중에 하나가 이 의도의 힘이라는 책이야. 그래서 이 책은 내가 한 10년 전쯤에 강남에서 개원을 했을 때, 그때 내가 되게 10억의 어떤 빚을 지고 되게 힘들었을 때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 되게 힘을 많이 얻었거든. 최근 들어서 이 책이 재출간이 되었어.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해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의도의 힘, 이 책을 소개해주게 되었어. 그러면은 사실 의도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의 이유? 이런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의미를 뜻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걸까요? 이 책에 나오는 의도는 뭐냐면 그 의도를 일으키는 의도를 이야기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계획을 내가 하잖아. 네. 그 내가 하는 생각과 계획을 떠오르게 하는 그 밑바탕의 의도를 여기서 말하는 의도라고 말하고 있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이 일으키는 거거든. 생각의 밑바탕에는 마음이 있어. 이 마음의 영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어떤 영감을 받고 어떤 행동에 충동을 받는다, 그런 말을 하거든. 네. 그 영감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의도라는 거야. 그래서 의도의 힘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마음의 힘을 이야기하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이루는 우리 무의식, 그 무의식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우리가 어떤 느낌과 하나가 되거든. 그 근원적인 어떤 영감, 그거를 여기서 말하는 의도라고 하는 거야. 저도 처음 이 책을 딱 읽을 때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되게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추상적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의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런 내용이 있어. 보편적 정신과 관계를 맺고 이 창조 원리의 힘에 접근하는 법은 당신이 원하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마음속에 새겨두기를 권한다. 당신이 갈망하는 결과를 낳는 이 무한한 최상위의 힘이라는 개념을 곱씹어보라. 이 힘이 우주를 창조한 힘이고
뚜렷이 보이는 모든 것의 원인이다. 형태와 조건을 부여하는 이 힘을 신뢰함으로써 당신은 의도와의 관계를 정립하게 된다. 즉, 당신이 이러한 의지를 실행하는 동안 의도는 연결을 허용한다. 이 되게 어려운 내용 같잖아. 말이 되게 어려운데, 자, 여기에 단어들이 보편적 정신, 창조 원리의 힘, 무한한 최상위의 힘, 우주를 창조한 힘, 모든 것의 근원. 이게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단 한 곳을 향하고 있어. 그게 우리 무의식의 의도라는 거야. 우리 마음의 힘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이 작가의 메타워드로 표현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 근데 이런 어떤 무의식의 힘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도라는 것이고, 이 의도가 나의 의지와 일치했을 때, 쉽게 말해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때 창조가 일어나는 거야.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유심조라는 거야. 우리가 과거를 회상해보면, 우리 과거를 추억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이뤄왔던 것들 중에서 내가 실제로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경우는 많이 없어. 오히려 그것보다는 세상이 만들어준 것들을 내가 더 많이 이뤄왔단 말이야. 근데 이 세상이 원했던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나의 생각과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 밑바탕에 있는 그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의도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작업인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쉽게 말해서 우리의 생각 밑바탕에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변화시켜야지만이 마음이 만든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갈 때 의도라는 그 밑바탕, 그 무의식과 그 의지라는 게 분리가 될 때도 많이 있나 보네요. 그렇지. 보면. 나의 의도와 나의 의지가 상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쉽게 말해서 나는 그것을 원하고 있지만은 나의 의도는, 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러면 그 마음대로 펼쳐지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내가 늘 이야기하듯이 나의 의지는 나는 100억 부자가 되어야지, 나는 부자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 생각 밑바탕에 있는 마음은 나는 부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의 인식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부자가 되어야지라고 생각은 계속하지만은 그 생각과 상충되는 마음의 작용, 나는 부자가 아니다, 나는 결핍되어 있다라는 그 마음의 의도가 결핍된 세상, 가난한 세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계획을 할 때 그 밑바탕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계획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 그 살펴보는 과정이 바로 명상이고 마음 공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 그게 뭐냐면 내가 상대를 알면 그 상대에 대해서 무조건 이길 수가 있잖아. 그래서 내 마음을 알면,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면 내 마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관찰해야 돼. 내 마음을 관찰해서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마음의 의도에 맞게끔 나의 의지를 정렬시킬 수 있는 거야. 나의 마음의 의도와 나의 어떤 자아의 의지가 일치가 되게 되면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거든. 그 긍정성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성공을 경험하게 돼. 그런데 내 무의식의 의도와 나의 의지가 일치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게 생기냐면 마음에 찜찜함이 생겨.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내가 어떤 계획을 했어. 이거 해야지 하는데 뭔가 모르는 찜찜함이 있어. 그 찜찜함이 나의 의도와 나의 의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야. 그 마음의 찜찜함이 행동에 찝찝함을 만들어. 그래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의식 의도의 힘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의도와 의지는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야. 의도와 의지는 종속적인 관계라는 거지. 세상은 생각대로 만드는 게 아니다. 세상은 마음처럼 펼쳐지는 거다. 그게 의도가 가진 의지를 종속하게 하는 힘이라는 거야. 읽어보고 왔는데도 조금 어렵긴 해요. 내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는데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거든?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 그 사람이
등대지를 앉든 잉어를 낳든 조상을 보았든 복권에 당첨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한다는 거야. 우리는 꿈을 1인칭으로 꾸지 않아. 우리는 꿈을 3인칭으로 꾸고 있어. 위에서 내려다보잖아. 그게 알아차림의 시선이라는 거야. 그 알아차림의 시선이 꿈에서는 늘 존재하고 있어. 그 시선이 꿈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고 그 시선이 꿈이라는 것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야. 그게 의도의 힘의 자리라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꿈을 보고 만들고 변화시키는 거거든. 근데 그 시선이 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꿈 밖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창조의 의도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알아차림의 힘이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의 무게에 짓눌러 살지 말고 알아차림의 가벼움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야. 우리는 생각 때문에, 내 의지 때문에 그게 눌려서 난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다짐하고 결심하는 삶을 살아가잖아. 그게 무겁게 살아가는 거거든. 생각에 짓눌려서. 그런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위에서 알아차리게 될 때는 그 생각에 짓눌러 사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바라보면서 가볍게 살 수 있는 거야. 의지가 더 클 때는 무겁게 산다. 그리고 의도에 대한 알아차림이 생기고 의도에 기대면은 그렇지. 가볍게 산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지. 것 같아요. 혹시 이번 의도의 힘 이 책을 읽으시면서도 좀 정리하신 예문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거 내가 최근에 서울숲에 산책을 하면 서울숲에 개들을 많이 데리고 산책을 하거든. 산책을 하는데 개들이 막 내 앞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나를 따라다니기도 하고 내 뒤에서 막 나를 쫓아오기도 해. 그러면서 걔는 자유롭게 산책을 하잖아. 그리고 그 산책을 하면서 걔는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을 즐기고 있어. 그치? 네. 그런데 우리가 1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걔는 자유롭게 자기가 산책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걔의 산책은 주인의 산책인 거야. 주인의 산책길을 따라서 걔가 산책을 한 거지 걔가 자유롭게 산책한 게 아니었던 거야. 그게 걔의 자유의지라는 거야. 걔는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인 거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돌아다닌 게 아니었어. 그게 똑같은 거야.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나의 자유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게 걔의 목줄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의도라는 거야. 걔는 목줄 따라 움직였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는 의도의 힘이라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이 책을 다시 쓴다? 그럼 나도 이렇게 쓸 거야. 우리 마음에 목줄이 있다 라고 쓸 거야. 우리는 그 목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야. 우리는 마음의 좀비라 그랬잖아. 마음이 일으키는 무의식에 그 무의식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무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 무의식,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나의 자유의지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의도의 힘은 결국에는 의도의 목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의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 글을 다시 한번 분해해가지고 다시 써보는 거야. 그게 나의 어떤 단어를 만드는 거고, 나의 문장을 만드는 거고, 나의 어떤 언어와 나의 문장을 가지고 내 책을 써나가는 거야. 우리 책을 읽는 이유는 글을 쓰기 위해서 읽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의 글을 나의 언어로서 꾸며나가는 거야. 그게 내 글을 쓰는 과정이고, 그게 나의 삶을 창조하는 과정이야. 왜? 세상은 언어의 집이고, 나의 언어의 한계가 세상의 한계이기 때문이야. 당신은 당신을 창조한 힘에 연결되기 전에는 삶의 의미를 알 수 없다. 당신은 이 육체도 마음도 아닌 영혼이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알아야 한다. 당신의 영혼을 알지 못한 채로는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웨인 다이어의 의도의 힘 중에서 이제 네 분의 질문과 제 질문도 같이 좀 얹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아이가 이제 19살인데 사실 친구가 그닥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없는 이유가 좀 친구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많이 사귀지를 못했는데요. 사춘기를 겪으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도 좀 또렷해지고 하다 보니까 친구를 좀 멀리하게 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보다 보니까 엄마로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다 보니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자식들에 대해서 뭔가 답답하셨습니다. 저한테까지 물어볼까라는 생각에 경험은 없지만 제가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운 그런 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부정적으로 채색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각막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눈앞에는 각막이 있거든요. 그 각막을 생각의 막이라고 그러는데 그 생각의 막이 부정적으로 칠이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각막을 우리는 생각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주는 게 보다 우리의 마음이 생각을 만들기 때문이고 이 19세의 마음을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인자가 바로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받은 그런 경험, 교육, 유전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가장 강력한 의식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부모의 의무예요. 부모의 의무가 뭐냐면 첫 번째는 행복할 의무예요. 부모는 누구보다 행복해요. 왜냐? 행복의 무의식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행복할 때 그 행복의 무의식이 자식에게 전달이 되면 자식은 세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보는 그런 경향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 늘 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먹었던 마음이 저녁 되면 바뀌잖아요. 마음은 늘 바뀌는데 마음의 경향성이라는 그 경향성이 우리의 마음의 채색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채색되어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뜻밖의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왜? 마음은 늘 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여러분 숲이 있어요. 마음의 숲이라 그러는데 그 마음의 숲이 뭐냐면 무의식의 밭에 여러분이 다양한 생각의 씨앗을 심어서 그 생각의 씨앗이 자라서 마음의 숲을 이루는 건데 그 생각의 씨앗이 부정적인 부정의 숲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부정의 숲에 부는 바람이 부정적 바람이라는 부정적 생각, 부정적 감정, 부정적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늘 변하잖아요. 바람은 늘 변하지만은 바람이라는 것이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물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람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기온과 기압과 지형의 고정 그리고 지형의 마찰력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바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라는 것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죠? 편서풍이라는 거예요. 코리올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너무 어려운 문장이에요. 코리올 이펙트라고 있는데 우리 지구의 자전을 내서 이 북반구에서는 편서풍이, 아래에서는 편동풍이 불고 있거든요. 그게 바람의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도 우리 마음의 편향성이 마음이 어떻게 채색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반드시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식에게 좋은 편서풍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부모의 의무고 두 번째는 삶의 기본기를 전해줘야 돼요. 삶의 기본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죠? 독서, 운동, 명상이죠. 이 세 가지를 물려줘야 되는데 독서를 해라 그러면 안 해요. 운동해라 그러면 안 해요. 명상해라 그러면 안 해요. 왜냐?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전달받는 것은 8%밖에 안 되죠. 오히려 시각적인 것. 부모가 운동하고 부모님이 독서하고 부모님이 명상하는 그 모습이 자식에게 인상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따뜻한 말투. 내용보다 말투를 자식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잔소리의 내용을 기억하지 않고 잔소리하는 부모의 인상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자식이 짜증냈다라고 부모가 짜증을 내면 자식이 짜증내는 부모의 모습을 각인하지
짜증내지 말라라는 부모의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본기를 자신의 모습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메라비언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인상이라는 것은 55%의 시각, 38%의 청각, 그리고 컨텐츠는 8%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밖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전달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삶의 기본기를 시각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삶의 기본기를 스스로가 습관으로 쌓아서 자식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부모의 의무예요. 세 번째가 교육의 의무죠. 어떤 교육? 국영수 과사반이 경관의행이라고 그랬죠. 경제, 관계, 의학, 건강, 그리고 행복.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자식을 교육시켜야 돼요. 왜냐? 이 네 가지는 기득권들이, 대중들이 공부하기를 가장 불편해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기득권들은 대중이 기득권으로 올라오는 것을 원치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득권들은 이 경관의행, 이 네 가지를 자기 자식에게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식에게 이 꼭 필수 네 가지 과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가 말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너무 짧게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저의 마음을 바꾼다거나 저의 행동을 바꾸는 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볼 때 속이 터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들한테 그렇게 하라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저도 어떤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랑 계속 멀어지게 돼요. 과연 제가 그렇게 산불하는 사람들과 멀어지는 게 현명한 것인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산불을 들어야 될 때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상에서 삼감하고 불행할 때 삼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불하는 사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는 그래, 그렇구나, 잘 그럴 수 있어, 받아들임, 허용, 그래라 그래, 흘려. 막 누가 나에게 화를 내. 화났구나. 화낼 수 있어. 이건 나도 그렇거든. 그래서 너 화내라 그러고 나는 뭐가 생각해야지. 이런 게 있잖아. 일상에서 삼감하고 힘들 때는 삼그합니다. 그리고 산불한 친구들 저는 잘 안 만나요. 산불한 친구들보다 삼감한 친구들 만날 때도 여러분 시간이 없지 않나요? 네. 저는 어느 순간 제 주변에 산불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네? 삼감한 친구들 한번 찾아보시면 오늘 이 자리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일상에서 여러분 삼감하시고 힘들 때는 삼그하세요. 이 삼그가 명상이에요. 명상에 5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A, awaken, 깨어나기. 뭐에서 깨어난다? 내가 놓쳤구나. 내가 또 불안한 마음과 감정과 하나가 됐구나. 감정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깨어나요. 두 번째, 깨어났으면 그거를 바라봐요. 깨어나게 되면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C, singing, AS, singing.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꿈에서 깨어나면 꿈을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이 꿈이었구나. 깨어나면 바라볼 수가 있어요. 꿈속에 있으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차이를 알겠어요, 여러분? 꿈은 속에 있으면 우리는 꿈을 꾸고 있지 꿈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근데 꿈에서 깨어나면 꿈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깨어나기, 바라보기. AS, awakening, singing. 세 번째 A가 알아차림. 그렇구나. awareness. 네 번째가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면 그것들을, 그 감정을, 그 느낌을 약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럴 수 있다.
그게 acceptance, 허용, 받아들임. 그러면 그 감정들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게 돼요. 아, 뭐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그래. 흘려보내. 그게 release입니다. 그래서 깨닫기, 바라보기, 알아차림, 허용하기, 흘려보내. 이 5가지가 명상인데 그 중에 마지막 3단계가 상그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알아차림. 그럴 수 있다, 허용하고, 그래, 흘려보내. 이게 일상을 명상처럼 살아가는 방식. 그래서 일상에서 감당하고 힘들 때는 상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설레서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강 작가. 반갑습니다. 작가님 혹시 흑백요리사라는 영상 보셨나요? 아, 그거 엄청 유명하지. 근데 나 안 봤어. 아 보셨어요? 나 안 봤어. 그 백종원 나오고 이렇게 어. 요리 대결하는 거. 아니, 난 뭐 그런 넷플릭스를 잘 안 보니까 집에서. 아. 뭐 집에서 뭐 TV 드라마를 잘 안 보는 편이라 가지고 뭐 엄청 유명하다 그러는데 사실 못 봤어. 아, 흑백요리사 이런 것도 유행하는 게 좀 맛있는 걸 좀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작가님은 좀 맛있는 거 드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맛있는 거 나름 미식가야. 그러면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냉삼이야. 냉동 삼겹살. 그 얇게 썰어놓은 그 나 어릴 땐 그거를 대패 삼겹살이라 그랬거든. 네. 근데 요즘은 냉삼이란 말을 쓰는데 어쨌든 그거 가장 좋아해. 어. 나 대학교 다닐 때 부산대 앞에 네. 그 대패 삼겹살이 1인분 1,500원이었거든. 네. 나 그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옛날부터 먹었던 음식이라서 아직도 냉삼을 제일 좋아해. 얼마 전까지 유행을 막 엄청 끌었던 게 오마카세였잖아요. 오마카세. 일반 식당에 비해서 비싸고 또 예약도 많이 받지도 않아서 까다롭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인기를 얻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오마카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 뻔하지? SNS 때문이지. 이제 오마카세가 사실은 일본 말이잖아, 그치? 네. 맡김 차림이라는 말인데 그 셰프가 그날에 어떤 좋은 재료가 있으면 그 재료를 사와가지고 그 재료에 맞는 음식을 스스로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게 오마카세의 기원이잖아. 근데 한국식 오마카세는 뭐냐면 이 음식을 예쁘게 그 누구보다 예쁘게 이렇게 제공을 해가지고 사진 찍기 좋도록 만든 음식이 오마카세야. 그래서 오마카세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 사진을 찍잖아. 찍어서 올리잖아. 그 찍어서 올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 중독 때문이거든. 그래서 그 인정 욕구 때문에 사실 오마카세를 가고 오마카세에 가서 사진을 찍는 거야. 근데 요즘 오마카세가 시들해졌잖아. 그렇죠. 그치? 왜 그럴까? 이미 다 찍어서 그래. 이미 다 찍었기 때문에 식상한 거야. 식상해서. 그치? 뭐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올린 사진을 내가 인스타에 올린다 한들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가 않는 거야. 왜냐면 신선하지가 않거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만큼 오마카세를 안 가. 작가님은 자주 가시나요? 나는 오마카세 별로 안 좋아해. 나는 뭐 냉삼을 글쎄, 냉삼을 냉삼을 좋아하시는 걸로. 작가님이랑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릴 적에는 이렇게 몇백 원짜리 빠삐코 이거를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셨다. 그렇지. 이렇게 맞아. 하셨는데 이제 금액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작가님께 미식은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미식? 네. 우리가 맛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맛있는 음식 좋아하잖아. 네. 근데 이 맛이라는 게 단순하게 미각 때문은 아니거든. 우리가 음식을 딱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깍두기가 있어. 네. 깍두기를 딱 봤을 때부터 깍두기 색깔이 너무나 예뻐. 네. 그러면 이걸 먹지도 않았는데도 맛있어 보여. 그게 시각이 주는 맛이거든. 네. 그리고 이 깍두기를 딱 집어서 입에 넣어서 딱 씹잖아. 네. 씹으면 아사삭 소리가 나. 그게 또 청각이 주는 맛이야. 네. 만약에 씹었는데 물컹하면 좀 별로 맛이 없는 소리잖아.
그쵸. 그렇지? 그러면 이 청각의 맛이 없는 거야. 음. 그리고 우리가 요즘 굉장히 중요하다 말하는 식감이라는 게 있어. 네. 그게 촉각이야. 네. 그 깍두기를 씹었을 때 어떤 식감이냐? 물컹한 식감이 아니라 아사사한 식감. 요즘 뭐 요리 프로, 음식 프로 나가면 거기 나오는 뭐 리포터나 패널들이 다 이 식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 촉각이 주는 맛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엔 이 맛과 향이라 불리는 이 미각과 후각이거든. 근데 이게 미각과 후각이 합쳐서 우리가 풍미라 그러는데 이 풍미가 좋은 음식을 우리가 맛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 오감을 다 써서 우리는 맛있다라고 말을 해. 네. 근데 사실 이 오감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 이 음식에 대한 기억이야. 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 그러잖아. 네. 내가 왜 냉삼 좋아하겠어? 어릴 때 이거를 맛있게 먹었기 때문이야. 우리가 음식을 이제 맛있게 먹으면 이 맛있다라는 느낌과 함께 우리 뇌에 도파민이 쫙 나오거든. 그러면 이 맛있다라는 느낌과 함께 즐거움이라는 쾌감과 보상이 딱 생겨. 그러면 이 행동을 반복하게 하거든. 네. 그래서 이 삼겹살을 먹고 맛있다라는 기억이 있으면 다음에도 이 행동을 반복할끔 우리 인간은 세팅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음식에 대한 기억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음식을 계속 찾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나에게 미식은 뭐냐면 내가 어릴 때 맛있게 먹은 음식. 그게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미식이고, 왜 우리가 집밥을 참다 그러잖아. 그게 이제 엄마가 어릴 때 집에서 맛있게 해주는 것들 있잖아. 네.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 맞아요. 그래서 보면 부모님 입맛하고 자식의 입맛이 거의 비슷비슷해. 거의 비슷한 어떤 그 과거에 먹었던 거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뭐 식성, 부모의 입맛을 따라간다는 말이 있잖아. 그게 그런 이야기야. 작가님께서는 술은 혼자 안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혼밥은 좀 잘 하시나요? 혼밥 잘하지? 나는 혼밥 좋아해.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저녁 먹는 게 난 요즘 제일 행복하거든. 서은국 작가님의 책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인간이 가장 쉽고 자주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는 거래. 그러니까 그만큼 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식사하는 거 좋아. 그런데 그 시간만큼이나 나는 혼자 식사하는 것도 정말 좋아해. 혼자 식사하면 식사에 몰입할 수 있다. 아까 말했던 그 음식이 주는 오감을 다 느낄 수가 있어. 보고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듣기도 하고 식감도 느껴보기도 하고 이 맛과 이 풍미를 다 느낄 수 있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런다? 식사 명상이라 그래.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 내가 좋아하는 명상 중에 하나가 식사 명상이라고. 근데 그 식사 명상은 같이 있을 때는 또 잘 안 돼. 사람과 있으면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 물론 그 시간도 즐거운데 혼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이 식사 명상을 굉장히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혼자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정말 그 맛을 오롯이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의외로 나는 혼자 식사를 하면서 그 음식을 느끼고 내가 이걸 먹고 있구나라는 알아차림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알아차림이 우리 행복의 본질이거든. 그래서 혼자 식사를 해도 이 맛과 이 시간이 굉장히 행복하게 느껴져. 왜냐하면 명상을 통해서 알아차림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식사를 하게 되면 과식도 안 하게 돼. 건강한 식습관이 생기게 되는 거야. 왜냐?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배부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거든. 우리가 과식을 한 이유는 이 내가 먹을 수 있는 식사의 한계보다 나의 욕구가 더 커서 그렇거든.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식사 명상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과식도 안 하게 돼. 살도 덜 쪄. 근데 우리가 뭐 휴대폰을 보거나 뭐 유튜브 보면서 식사를 하잖아. 그럼 내가 배가 부른지 음식을 먹고 있는지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어. 그럼 오히려 과식하게 되고 식습관이 좋아지지 않는 거야. 저 방금 이렇게 작가님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뭔가를 보면서 먹었던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혼자 이렇게 밥 먹는 걸 보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근데 혼자 드시면 그런 거 신경 안 쓰이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강 작가 축사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 상대를 자연해라고.
네. 세상을 자연해라고. 그게 뭐냐면 사람을 그냥 배경 삼아서 생각하면 뭐 그런 부끄러움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나는 타인을, 남을 사실 배경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 굉장히 강력한 자존감이거든. 내가 세상의 어떤 그런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내 세상의 배경임을 알면 그 배경 때문에, 뒤에 있는 가로수 때문에 내가 부끄럽거나 뭔가 남 눈치를 보거나 그런 게 없어. 서울숲에 있는 가로수다 생각하면 네. 그 서울숲에 있는 나무 때문에 내가 혼자 밥 먹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잖아. 그렇죠. 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밥 먹는 데 가지고 나무한테 내가 눈치 보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잖아. 그렇죠. 세상을, 타인을, 남을 자연하고 배경해봐. 그러면 혼자 먹는 게 굉장히 편해져. 알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음식의 색과 모양을 관찰하고 그 향을 느껴보고 입안에 들어왔을 때 그 음식의 질감과 식감을 느끼고 씹고 넘길 때의 소리와 코와 입으로 올라오는 맛을 느끼며 지금 느끼는 오감의 만찬에 감사와 행복을 느끼는 것. 음식을 음미하고 알아차리며 내가 먹는 음식에 스스로 감사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과식하지 않게 된다. 음식에 고마움을 느끼고 음식을 먹는 나의 몸에 고마움을 느낄 때 우리는 욕망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감사함이 나를 감싸기 때문이다. 결핍감이 사라지고 욕망은 줄어들게 된다. 우리는 음식을 즐길 뿐 음식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글쓴이 이하영